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뒤 천식 질환이 악화한 피해자에게 옥시와 살균제 원료 제조사가 손해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노출이 폐 섬유화 증상뿐 아니라 천식 질환에도 악영향을 끼친다는 배상 책임이 처음으로 인정된 겁니다. 쉽게 접하기 어려운 동물을 도심에서 체험할 수 있게 만든 야생동물 카페가 오늘부터 불법이 됩니다. 기존에 운영 중인 동물 카페는 신고를 하면 4년 동안 단속이 유예되는데 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거나 만지는 등의 체험 활동은 금지됩니다. 포근한 날씨에 최근 비까지 잇따라 내리면서 전국 겨울 축제장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강원도 평창 송어축제는 개막을 일주일 미뤘고 다음 달부터 열릴 예정인 홍천강 축제도 얼음이 얼지 않아 시작 전부터 애를 먹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자사 차량의 자율주행 보조장치인 오토파일럿의 안전성 결함을 수정하기 위해 차량 200만 대를 리콜하기로 했습니다. 리콜 대상은 지난 2012년 10월부터 올해 12월 사이 생산된 차량을 포함해 미국에서 판매된 거의 모든 테슬라 차량입니다. 올해 학교폭력 피해자가 지난해보다 4,000명 늘어 코로나19 일상회복 이후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초등학생과 중학생 피해자가 전체의 93%를 넘어서며 학교폭력의 저연령화 현상도 뚜렷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4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하고 천식 질환이 악화한 피해자에게 옥시와 가습기 살균제 원료 제조사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첫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신모 씨가 17살 딸 A양을 대신해 옥시 래킷벤키저와 한빛화학, 정부를 상대로 6억 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옥시와 한빛화학이 함께 2천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양이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된 이후 기존 천식 질환이 더욱 나빠졌고 가습기 살균제 노출과 천식 사이에 역학적 상관관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한 회사가 폐섬유화 증상 등을 겪은 피해자에게 민사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폐섬유화 증상 등이 아니라 천식 질환에 대한 가습기 살균제 판매 제조사의 배상 책임이 법적으로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전북 익산의 닭농장 두 곳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 확진 사례가 추가돼 전국 누적 발생 건수가 10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라북도는 익산 함여읍과 용동읍 산란계 농장에서 H5형 항원이 검출돼 정밀 검사한 결과 고병원성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김제 용지면 소재 농가 4곳에서도 H5형 항원이 나와 농림축산검역본부가 고병원성 검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H5형 항원은 고병원인성일 가능이 커서 당국은 해당 농가 출입을 통제하는 등 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라쿤, 미어캣 등 희귀한 동물을 도심에서 만나볼 수 있어 인기인 야생동물 카페가 오늘부터 불법이 됩니다. 동물 학대 논란이 일면서 동물원으로 허가받은 시설에서만 전시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뀐 건데 업주들 생계 타격 등 풀어야 할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임예진 기자입니다. 왈라비가 폴짝폴짝 뛰어다니며 손바닥에 있는 먹이를 냉큼 받아먹습니다. 흔히 접하기 어려운 동물을 도심에서 체험할 수 있어 인기를 끈 야생동물 카페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시설이 모두 불법입니다. 야생동물 카페 등 동물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시설에서 야생동물을 전시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동물 카페 운영자는 신고를 하면 4년 동안 단속이 유예됩니다. 그렇더라도 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거나 만지는 등 체험 활동은 금지됩니다. 일각에서 야생동물 체험이 동물 학대라는 주장이 끊이지 않고 일부 업체가 동물들을 열악한 환경에 방치해 논란이 되면서 규제가 강화된 겁니다. 업주들은 당장 생계에 타격을 입게 됐다고 호소합니다. 앞으로 운영을 계속하려면 동물원으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수의사 등 갖춰야 할 요건이 많아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카페다 보니까 좀 더 가까이서 동물들하고 이렇게 교감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인데 그게 이제 아예 차단이 되니까 많이 아쉽죠. 만약에 해야 되는 동물원으로 바꿔서 하던가 아니면은 그냥 뭐 시골에 땅을 사서라도 끝까지 책임집니다.
개나 고양이 같은 반려동물은 허용되고 같은 야생동물이더라도 앵무새나 독이 없는 뱀 등은 금지 대상이 아닌 점도 반발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감염병 전파 가능성이 낮거나 사람에게 해를 적게 가하는 종이 판단 기준인데 공평하지 않다는 겁니다. 카페가 문을 닫더라도 남은 동물들이 유기되거나 방치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일도 남은 숙제입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지자체가 행정을 제대로 하는 거예요. 관리 감독을 나가서 신고하지 않고 영업하는 시설들은 불법 영업이기 때문에 단속을 해야 되고 4년 동안 보호시설을 더 짓는 방법도 고려를 해야 되고요. 환경부는 유예기간 4년이 지나면 동물들을 보호시설로 이동시킨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미신고 야생동물 카페가 전국에 많다 보니 어떤 종의 야생동물이 얼마나 분포돼 있는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코로나19 일상회복 이후 학교폭력 피해자가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중학생 학교폭력이 크게 증가했는데요. 사이버 폭력은 다소 줄었지만 직접적인 신체 폭력은 늘어났습니다. 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학교폭력 실태 전수조사 결과 피해자는 5만 9천 명으로 지난해보다 또 4천 명이 늘었습니다. 코로나19가 유행했던 2020년 대비 2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일상회복 이후 학교폭력 피해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초등학생과 중학생 학교폭력 피해자가 전체의 93.4%에 달하고 중학생은 피해 응답률이 가장 빠르게 상승하는 등 학교폭력의 저연령화 현상도 뚜렷합니다. SNS를 통해서 되게 협박식으로 문자를 하거나 SNS 스토리 같은 거로 부모님 욕을 한다거나 여자애한테 누구 닮았다, 약간 특정 인물 닮았다고 그걸 조롱하듯이 말하거나. 초등학교 때는 그렇게 폭력적이라고 생각할 만한 장난이 없었던 것 같은데 중학교 올라오면서 폭력으로 느껴지는 거는 거의 한두 달에 한 번씩 있는 것 같아요. 목 조르는 경우도 있고 업어치기 하고. 폭력 유형별로는 언어 폭력이 가장 많았지만 언어와 사이버 폭력은 다소 줄어든 반면 신체 폭력과 집단 따돌림, 강요 비중은 늘었습니다. 피해 학생 가운데 7.6%는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았는데 특히 초등학생의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별일이 아니라고 넘기기도 했지만 이야기해도 소용없을 것 같아서 야단맞거나 걱정을 끼칠까 봐 또는 가해자가 무서워 신고하지 않았다는 답도 절반에 육박했습니다. 학교폭력 가해 사유는 장난이나 이유 없다거나 화풀이라는 답이 많았지만 피해 학생이 먼저 괴롭혔다거나 오해와 갈등 때문이란 답도 38%에 육박해 학교폭력 처벌 강화와 더불어 교육적 해결 노력도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타인과 관계를 단절하고 지내는 은둔형 외톨이 청년이 늘고 있는 가운데 아예 방에서만 지내는 초고위험군 고립 은둔 청년도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일상으로 복귀를 시도한 청년 가운데 다시 고립 상태로 돌아간 경우도 절반 가까이 돼서 정부가 전담 기관을 설치하고 즉각적인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조용성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토크 콘서트장에 모인 청년들이 힘들었던 은둔 생활을 고백합니다. 나름의 이유로 세상과 단절하며 지내다가 다행히 지자체의 도움을 받아 고립을 탈출한 성공기입니다. 1년 동안 3평짜리 방 안에서 게임만 하면서 지냈어요. 나갔는데 되게 다들 화려하게 입고 밝은 뭔가 풍경이 아직도 눈에 선명한데 되게 뭔가 이질감이 들었어요. 정부가 고립 운동 경험이 있는 청년 2만여 명을 조사한 결과 가족 또는 지인과 교류가 없다는 비율이 일반 청년보다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특히 아예 방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초고위험군 고립 은둔 청년도 500명이 넘었습니다. 나이별로는 25세에서 34세까지가 전체의 70%에 육박했는데 고립과 은둔의 이유로 취업 실패가 가장 많았고 근소한 차이로 대인관계가 뒤를 이어 가족이나 건강상 이유보다 높았습니다. 일상생활 복귀를 시도한 청년 가운데 결국 다시 은둔 생활로 돌아갔다는 경우도 절반 가까이 됐습니다. 정부는 고립 청년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진다고 보고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일단 자가 진단 사이트와 비대면 원스톱 방식의 도움 창구를 통한 조기 발굴 체계를 구축합니다.
또 당사자나 주변에서 도움을 요청할 129 콜 창구를 마련하고 심리 상담과 모임으로 대인 접촉 기회를 넓힌 뒤에 구직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내년에는 전국 4곳에 고립 운둔 청년만을 전담으로 지원하는 청년 미래센터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자역 같은 경우가 사회복지사, 간호사라든지 임상 심사 같은 분들이 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통해서 한번 시범 사업을 해보고. 전문가들은 코로나 시대의 단절과 SNS에서 오는 박탈감 등 복합적인 원인이 있다며 세심한 관심이 청년을 밖으로 나올 수 있게 한다고 조언합니다. 약간 내성적이고 사람들하고 관계 안 하는 사람들을 조금 불러서 관계망을 만들어준다든지, 그것보다 너 혼자가 아니라는 거, 누군가 너를 지켜줄 사람이 있다라는 걸 자꾸 이렇게 알려주는 거. 정부는 사회와 단절한 청년 규모가 최대 54만 명에 이를 수 있다고 보고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 손실이 7조 원에 달한다며 지원 사업을 서두르기로 했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서울 시내 대학들이 옹벽 담장을 허물고 창업이나 전시 공간을 조성하는 등 본격적인 공간 혁신에 나섰습니다. 서울시가 대학의 용적률과 높이 제한을 완화하면서 혁신 캠퍼스 설계가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김종균 기자입니다. 이미 용적률이 한도에 도달해 더 이상 건물을 올릴 수 없는 서울의 한 대학 캠퍼스. 최근 옹벽과 담장을 허물었습니다. 그 자리에 지하 4층, 지상 2층인 전시와 창업 공간을 조성해 주민들에게 개방했습니다. 대학과 지역이 함께 상생하는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홍대 주변 문화와 연계된 새로운 혁신 캠퍼스 설계도 가능해졌습니다. 대학 용적률은 1.2배까지 완화하고 높이 제한도 없애는 서울시의 대학 공간혁신 방안을 적용한 것입니다. 대학을 창업과 기술혁신의 거점으로 키우기 위해서입니다. 더 많은 대학들이 저마다의 특성을 살려서 창의적인 핵심 역량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는 공간 혁신을 실현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서울시는 아울러 대학의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 등 인허가 기준도 현실화하는 방안을 추가 검토할 계획입니다. YTN 김주길입니다. 농업의 생명공학 기술을 적용한 이른바 그린바이오 산업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관련 산업에 뛰어든 창업 기업을 육성하는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가 만들어집니다. 김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붉게 익어가는 딸기에 무언가 세차게 뿌려집니다. 농약이 아닌 클로렐라 희석액인데 흰가루병 등 병해충이나 물러짐 현상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논이나 저수지 등에서 채취한 미생물 클로렐라를 분리 배양해 화학 비료나 농약 대신 활용하는 겁니다. 이처럼 농업에 생명공학 기술을 적용하는 신산업을 그린바이오 산업이라 부릅니다. 정부는 농식품 분야 핵심 국정과제인 농업의 미래성장 산업화를 위해 그린바이오 산업을 본격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하나, 둘, 셋! 그 마중물격인 제1호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공사가 전북 익산에서 첫 삽을 떴습니다. 완공되면 유망 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지원하는 거점 역할을 하게 될 전망입니다. 사실 사무 공간이나 아니면 인재를 저희가 선발하는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이런 벤처 캠퍼스에서 좀 확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2025년까지 사업비 260억 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지을 예정입니다. 연구 시설과 장비, 네트워킹 공간 등을 조성을 해서 기업과 연구기관, 투자기관이 모두 힘을 합쳐서 그린바이오 산업 발전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데 그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는 익산을 포함해 강원과 경남 등 전국 4곳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가 2주간의 협상 끝에 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이라는 표현을 넣어 28년 만에 성과를 만들어냈지만 최대 쟁점이었던 화석연료 퇴출은 빠졌습니다. 김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후변화협약 200개 당사국은 일정을 하루 더 연장해 2주간의 마라톤 협상 끝에 합의문을 타결했습니다.
지구 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내로 유지하기 위한 8가지 방안이 합의됐습니다. 화석 연료에서 멀어지는 전환을 가속화해야 한다는 표현이 처음으로 합의문에 들어갔습니다. 유엔 기후총회를 개최한 지 28년 만의 성과입니다. It is a plan that is led by the science. It is a balanced plan that tackles emissions, bridges the gap on adaptation. 그러나 100여 개국의 요청으로 당초 합의문에 들어갔던 화석 연료의 단계적 퇴출 문구는 결국 빠졌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산유국들과 석탄 화력 발전 비중이 큰 인도 등의 반발에 따른 결과입니다. 만장일치로 합의되긴 했지만 화석연료 퇴출이 빠진 데다 재생에너지 확충 목표가 제시되지 않고 석탄 화력 발전에 대한 퇴출 의지를 담지 못한 것은 아쉬운 점으로 꼽힙니다. 기후활동가들은 미흡한 결과라고 성토했습니다. So we want an equitable fossil fuel phase out. They put the fossil fuel, but forgot to put the phase out. And there is only mention of coal, no other fossil fuels like oil and gas. 당사국들은 또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생산량을 3배로 늘리고 배출가스 저감이 미비한 석탄 화력 발전의 단계적 축소를 가속화하는 데도 합의했습니다. 내년 기후총회는 역시 산유국인 아제르바이잔에서 열립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겨울 축제장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포근한 날씨와 겨울비 때문인데요. 겨울 축제 가운데 가장 먼저 개막하는 강원도 평창 송어축제는 개막을 일주일 연기했습니다. 홍성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 평창 송어축제장. 꽁꽁 얼어 있어야 할 하천은 누런 흙탕물이 가득합니다. 한낮 영상 15도를 웃도는 날씨에 최근 얼었던 하천이 모두 녹아내리면서 긴급 보수 작업이 한창입니다. 한 2, 3cm 얼었었는데 그게 또 날이 좋아지면서 녹으면서 또 정비를 했었는데 이번에 비가 또 많이 와서 다시 한번 지금 정비를 하는 거예요. 얼음 낚시를 주제로 한 축제인데 아직 얼음이 얼지 않은 상황. 자치단체와 축제준비위원회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겨울답지 않은 포근한 날씨에 최근 비까지 내리면서 축제장 얼음이 모두 녹아 사라졌습니다. 급기야 오는 22일 개막 예정이던 축제는 일주일 연기됐습니다. 다음 달 5일 개막을 앞둔 홍천강 꽁꽁축제도 사정은 다르지 않습니다. 얼음 낚시터가 얼기 쉽게 물을 가둬놨지만 얼 기미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연이어 개막하는 산천어축제도 걱정은 마찬가지. 원조 겨울축제라 불리는 인제빙어축제는 개막일을 결정하지도 못했습니다. 개막을 일주일 연기했지만 강원도 겨울축제 가운데 가장 먼저 문을 여는 평창 송어축제가 가장 걱정이 큽니다. 이제 마지막 보수 공사를 마치고요. 이제 곧 또 날씨가 추워진다는 일기보가 있으니까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주말부터 영하권 날씨가 예보돼 있지만 축제 개막일까지 최소 30cm의 얼음이 얼어야 안전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지난 겨울에도 축제장 얼음이 녹아 긴급 휴장했던 강원도 겨울 축제장들. 올겨울은 축제를 시작하기 전부터 애를 먹고 있습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세계 반도체 업계의 슈퍼을로 불리는 네덜란드 ASML과 나란히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정식 계약 체결까지 이뤄지면 꽤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되는데 어떤 이유인지 홍상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네덜란드 기업 ASML은 최첨단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극자외선 노광 장비를 세계에서 유일하게 생산합니다. 극자외선을 이용해 머리카락 굵기의 10,000분의 1보다 가늘게 반도체 설계 회로를 그려 넣을 수 있어 반도체 초미세 공정에선 없어서는 안 되는 장비입니다. ASML이 반도체 업계의 슈퍼을로 불리는 이유입니다. 삼성전자는 ASML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1조 원을 투입해 연구개발센터를 국내에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성사됐는데 ASML이 해외에 R&D 센터를 설립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최첨단 메모리 개발에 필요한 차세대 EUV 양산 기술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덜란드는 반도체 장비 부분에서 강국이고, 이제 우리나라는 메모리 반도체하고 그다음에 파운드리 이런 분야의 이제 강국입니다. 그 초미세 그 반도체 기술을 조기에 개발해서 그 기술 경쟁에서 우위에 설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했다라고. SK하이닉스도 ASML과 업무 협약을 맺고 극자외선 노광 장비에 사용할 수소가스를 재활용하는 기술을 공동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상용화되면 EUV 한 대당 전력 사용량을 20% 감축할 수 있습니다. 기업뿐 아니라 두 나라 정부도 첨단 반도체 아카데미 신설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오는 2028년까지 500여 명의 반도체 인력을 함께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아카데미가 신설되면 우리나라 반도체 전공 대학원생과 기업 연구진들이 ASML 본사와 에인트호벤 공대에서 EUV 노광 장비 등 첨단 장비 운영 노하우와 기술 역량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홍사입니다.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자사 차량의 자율주행 보조장치인 오토파일럿의 결함을 수정하기 위해 차량 200만 대를 리콜하기로 했다고 블룸버그 통신 등이 전했습니다. 이번 리콜은 2012년 10월 5일부터 올해 12월 7일 사이 생산된 차량을 포함해 미국에서 판매된 거의 모든 테슬라 차량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번 조치는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이 오토파일럿의 오용 가능성을 막을 충분한 장치가 마련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입니다. 자율주행 기능과 관련된 테슬라의 리콜은 올해 두 번째인데 테슬라는 지난 2월 운전자 보조 기능인 FSD 완전 자율주행 결함으로 36만 대가 넘는 전기차를 리콜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높은 건물, 특히 고층 아파트에서 떨어진 물건에 다치거나 심지어 숨지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서울 고층 아파트에서 창밖으로 치킨을 던져 행인을 다치게 한 초등학생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데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고 해도 혹은 장난이었다고 해도 누군가 피해를 본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유서현 기자입니다. 이마부터 콧등까지 얼굴에 상처가 반창고가 크게 붙어 있습니다. 앞서 서울의 한 아파트 상가에서 나오던 31살 박모 씨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닭뼈에 얼굴을 맞아 다쳤습니다. 말 그대로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었습니다. 갑자기 얼굴을 가격을 당했어요. 처음엔 저는 앞에 사람이 실수로 때린 줄 알고 움켜쥐고 있었는데 바닥을 보니까 치킨이 있더라고요. 눈에 안 맞은 게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48층까지 있는 고층 아파트에서 생긴 아찔한 사고였는데 비슷한 일은 또 있었습니다. 관리소에서 남자 두 분이 나오셨을 거예요. 얘기하는 걸 들은 건데 여기 좀 저번에는 지나가던 행인이 라면 국물이었는지 짜파게티였는지 맞았다. 근데 그때는 위협이 되는 물건 그게 아니니까 다치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그냥 넘어갔다. 답답한 건 누가 왜 던졌는지 알기 힘들다는 겁니다. 아파트에 CCTV가 많이 설치돼 있다고 해도 각 세대마다 비추는 건 불가능합니다. 세대를 특정하는 것부터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다만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던진 물건이 무엇이든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맞은 사람이 다쳤을 경우 의도가 있었다면 상해, 의도가 없었더라도 과실치상으로 입건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 2년 전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는 창밖으로 밥상을 던졌다가 이웃 주민을 크게 다치게 했던 60대 남성이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한순간의 장난이나 실수로 누구나 범죄자가 될 수 있는 상황. 괜찮아, 안 맞을 거야, 이런 정도의 생각을 갖고 던지면 우리가 미필적 고의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고의범과 같은 취급을 하니까. 특히 전문가들은 아주 작은 물건이라도 높은 곳에서 떨어뜨리는 경우 흉기나 둔기가 돼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다고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유튜브 전성시대가 되면서 크리에이터와 함께 주목받는 직업이 있습니다. 바로 이들 영상을 제작하는 편집자인데요. 뛰어난 편집 실력을 갖춘 편집자에게는 크리에이터들의 러브콜이 이어진다고 합니다.
오늘 오후 사이언스 투데이에서는 젊은 감각을 무기로 업계에서 주목받는 고등학교 3학년 편집자 요시오를 만나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